네, 북한이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발사한 다음 날인 어제 합동 참모본부는 한미 특수부대의 연합훈련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유사시 북한 지휘부를 축출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에 대비한 훈련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미가 특수작전 훈련 장면을 공개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북한이 ICBM을 발사한 당일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서 밀착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중러의 용인 속 더 당당해진 북한의 ICBM 발사,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훈련 공개한 거 먼저 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연합으로 이렇게 특수 훈련을 하는 이런 모습 공개한 부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은 아니고요. 예. 북한이 도발할 때 간헐적으로 이제 장면을 내보냈고요. 우리도 참수작전 부대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창설이 됐고 준비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한 번 더 평화 프로세스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그 노출을 좀 많이 줄인 정치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고 미군은 세계 최강의 참수작전 부대가 있죠. 실전도 오사마 빈 라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테러와의 전쟁에서 상당히 많은 그 테러 그 지휘부를 실제로 제거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대가 한미가 연합으로 이번에 훈련을 그러니까 ICBM 발사하기 전날부터 훈련은 시작된 걸로 알려지고 있고 네. 그리고 2주 정도 지금 기간을 잡고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ICBM 발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이고 당연히 참수작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미 당국도 참수작전이라는 점을 뭐 굳이 부인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훈련이 좀 특별하게 진행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지, 그리고 공개도 좀 이례적이라고 이제 말씀은 드렸는데 공개 자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공개 자체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죠. 경고의 목적이. 그러나 네. 군 훈련이라는 게 뭐 당장 뭐 하루 이틀 준비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예정돼 있던 훈련입니다. 정례적으로 그동안 한미가 해왔고요. 그러나 이제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이제 공개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비공개로 진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훈련도 지금 이제 우연히 시기가 겹친 거지. 이것 때문에 뭐 긴급하게 전개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 정례적으로 훈련은 예정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필요에 따라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한미가. 근데 ICBM 화성 발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공개를 한 것이다라고 예, 보면 예. 될 것이고, 근데 이 특수 훈련 장면 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참수 작전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좀 자극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상당히 부담이 되죠.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지난해 북한이 9월에 예. 핵무력 정책에 관한 법률을 최고인민회에서 이제 제정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 최고 지도부에 대한 핵 및 재래식 공격이 단행되었거나 임박한 경우 요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지도부 제거를 하게 되면 그런 시도가 있으면 예. 핵무기 쓴다라는 거거든요. 시도만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 활동이 많죠. 예. 이번에도 김태호 안보실 차장이 16일 날 워싱턴에서 ICBM 쏠 것 같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16일 더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에 갔잖아요. 딸 데리고. 그러면 뭐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맘먹으면 가능한 거죠. 동선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할 수 있다라고 예고한 것 역시도 북한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겠군요. 우리를 지금 다 보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요. 한미의 연합훈련,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한미의 공세적인 연합훈련이 시작이 되면 북한 최고 지도부의 동선이 사라집니다. 자취를 감추는군요. 예. 왜냐하면 벙커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훈련이지만 훈련 상황에서는 이 공세적인 이 무기들이 전개되니까 예. 그냥 넘어가면 바로 전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면 북한도 대응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매뉴얼에 따라서 북한 지도부도 이제 동선을 안 모이는 쪽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쪽 행동에 대해서 북한 최고 지도부는 경호 매뉴얼에 따라서 신경을 쓰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북한이 이제 ICBM을 도발하고 이제 실시간 공유 체계가 처음으로 이제 가동이 됐어요. 한미일 간에. 예. 이게
이전과는 그럼 뭐 어떤 것이 좀 달라진 거다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이제 용어 자체가요. 네. 미사일 정보 공유가 있고 예.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가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사일 정보 공유는 뭐냐면은 모든 정보를 탐지, 추적, 대응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군사 동맹끼리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경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네. 그 알람, 그 경보 체계를 공유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해 이제 이번 전까지도 삼국 간의 공유는 됐지만 간접적이었거든요. 시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한미군사령부, 그다음에 미국 인태사령부, 그다음에 일본 미일 체계, 요게 이제 사후에 정보를 이제 퍼즐을 맞추는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미국 인태사령부를 끼는 그런 중간 달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정보 체계가 실시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지금 한미하고 일본하고 항상 정보가 다르거든요. 예. 발사 시점, 예. 사거리, 고도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동일해지는 거죠. 이제는 차이가 날 가능성이 없죠. 그런 것들이 동일해진다는 거는 직접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탐지하고 혹은 유사시에 요격까지 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은 이제 지구 공면 효과 때문에 이 가시거리, 그러니까 수평선 넘어는 레이더파가 직선으로 가니까 못 잡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북한하고 가까우니까 발사 원점, 발사 시각 여기는 우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일본 여기 우리 못 따라와요. 네. 근데 떨어지는 탄착 지점은 지구 공면 효과로 우리가 레이더가 안 보이는데 떨어지니까 예. 일본 쪽에 떨어지니까 그건 일본이 탄착점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거든요. 그럼 양쪽을 이 퍼즐을 맞추면 상당히 정확하고 정밀한 미사일 그 정보가 경보 정보가 이제 공유가 되는 거죠. 단 이제 군에서는 이 정보, 그러니까 경보 정보는 북한 미사일에만 한해서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뭐 공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경보 정보는 상당히 제한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 탐지 자산이나 네. 이런 것들은 노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발사 이후에 이 미사일이 가는 궤적이나 요 부분만 그 정보만 그렇죠. 공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거만 네. 왜냐면은 한미가 또 일본하고 협력을 하게 되면은 이 탐지 범위가 광범위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극동, 중국까지도 상당 부분 다 그 커버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한미일 군사협력에서 상당히 수준 높은 쪽으로 가니까 이 중국하고 러시아를 자극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북한에만 국한된 그것도 경보 정보다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중국은 그런 부분을 그 사드 때도 그랬고 많이 의식하고 또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걸까요? 불편하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모르고 있는 진실 중에 하나가 미중 전략 경쟁 그러지만 예. 핵 능력 같은 경우는 중국이 미군의 10분의 1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전력이 현저하게 약합니다. 예. 거기다가 사드나 아니면 이런 미사일 경보 정보 같은 걸로 이미 눈에 해당하는 탐지까지 만일에 그 근접해서 왜냐하면 미 본토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가까우니까 그렇게 되면 중국의 안보적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 핵 개발에 뭐 중국이 뭐 도와준다 그렇지 않아요. 중국에는 상당히 북한의 핵이 부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뿐이지 예. 사실 중국도 북한 핵 개발로 상당한 안보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예. 한미일 3국이 이제 내년부터는 3자 훈련까지도 이제 계획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어떤 부분들에서 더 달라지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결국은 이제 미사일 방어죠. 예. 지금 한미일 3자 협력의 핵심이 그 배경이 되는 게 북핵 위협이거든요. 지금 북한이 실전 배치했다고 주장하는 지금 뭐 화성 18형도 시험 발사가 아니라 발사 훈련 그랬거든요. 예. 근데 아직은 북한의 ICBM은 그 성능이 미지수고요. 그러나 실전 배치한 KN-23, 24, 25는 일본까지도 모두 다 사거리 넣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제 미사일 관련한 대응이 가장 큰 거고 또 이제 대잠훈련 동해가 사실은 이제 그 한국하고 일본하고 사이에 있는데 동해는 잠수함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잠수함 작전 환경이 좋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다음으로 대잠 초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잠훈련 같은 경우 네.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 훈련 이런 쪽을 한미일 하게 되면은 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죠.
자, 그런 이제 훈련을 이제 앞으로 2년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북한이 ICBM 발사한 날 중국에 갔어요. 외무성 부상이요.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다고 하는데, 뭐 같은 날 이렇게 동시에 진행이 됐다라는 거는 뭐 의도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 뭐 그런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요. 예.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뭐 둘이 약속 내년에 이제 저기 북중 중북 수교 75주년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이 신냉전 외교, 그러니까 고립돼 있기 때문에 다시 중국 러시아의 관계를 강화하는 외교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북한 핵에 대해서 유엔 결의나 이런 거에 이제 북한 편을 드는 건 사실인데 지금 중북 간에는 현안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 북한 노동자가 한 10여만 명 최대 지금 중국에 나와 있거든요. 네. 국경 개방이 됐는데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일부만 들어가고. 그건 왜 그러냐면 이 10여만 명을 중국은 모두 본국으로 북한으로 들어가라는 입장이고 이 중국에서? 유엔 결의 위반이니까요. 아, 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간 거죠. 예. 근데 북한은 이 10여만 명이 다 돈이거든요. 그럼 들어가면 10여만 명이 다시 나와야 된다는 입장인데 중국은 들어가면 끝이다라는 입장이고 북한 다시 내보내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신냉전 외교, 뭐 북중 중북 관계가 강화되는 건 있지만 네. 그러나 지금 당장 현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75주년 준비도 있지만 지금 아마 그게 뜨거운 감자일 거예요. 그 노동자 귀국, 그다음에 그만큼 나오는 문제. 근데 우리 외교부는 사실 북한 뭐 도발 이런 것도 중단하기 위해서 중국의 좀 어떤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하고는 있잖아요. 말씀해주신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배경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중국의 딜레마는 뭐냐면 예. 이제 한미일 군사협력, 이제 나토까지 인태로 들어오거든요. 이런 포위망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가 소중하죠.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은 이미 국지적으로 고립돼 있거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고 네. 북한은 핵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러시아하고 북한은 국제 왕따인데 중국은 국제 왕따는 아니거든요. 또 러시아하고 북한은 공급망에서 지금 퇴출당한 상태인데 중국은 공급망이 중심이거든요. 세계 공급망이. 네. 근데 이 둘을 버릴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이 불법 이 정말로 위험한 이 북한과 러시아의 브로맨스에 끼게 되면 러시아도 또 이제 고립되거든요. 중국도 고립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은 생각보다 복합적이죠.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극 협력할 수도 없고 그럼에도 안보리 회의 이번에 열린 거에서도 역시 빈손으로 그렇죠. 종료가 된 부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죠. 중국이 뭐 당장 입장을 뭐 바꾸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진 않죠.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근데 이제 2017년 12월 안보리 결의 2397호까지는 러시아, 중국 다 모두 동의했거든요. 예. 이제 그 뒤로는 이미 북한이 핵의 임계점을 넘은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선을 넘었으니까 그렇다고 북한과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으니까 겉으로는 사실은 이제 북한을 두둔하지만 속으로는 중국도 사실은 이제 소가리가 있죠. 그런 지금- 부분을 좀 외교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죠. 아, 우리가요. 그 실제로 이제 러시아 총리가 곧 시진핑 주석을 또 예방하러 이제 중국을 간다고 예. 하는데 어쨌든 지금 뭔가 북한도 중국을 가고 러시아도 중국을 가고 시차를 두고 가고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북중러가 딱 모이는 혹은 이렇게 뭔가 단합하는 그런 느낌은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키는 그러니까 결국엔 중국이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도 군사훈련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훈련은 한미나 한미일 협력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통합된 훈련을 못 해요. 상호 그냥 모여서 자기끼리 훈련하고 헤어지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군사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네. 수십 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뭐 북중러, 중러, 북 뭐 군사협력, 군사훈련 이런 거는 아주 상징적인 차원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협력을 하기에는 걸림돌이 많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 전략적으로 러시아와 북한과의 연대를 유지는 하지만 네. 그러나 여기 아주 깊숙이 개입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사실은 EU, 미국, 한미일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부터 고립되거든요. 네. 그건 시진핑 주석이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중국의 고민이 있지만 그러나 북한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보리 같은 데서는 북한 편을 드는 거죠. 애매한 지금의 지금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겠군요. 예. 예. 북한 사실 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을 발사했다라는 건데 사실 고체 연료 ICBM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몇 년 전 뭐 저 군생활 할 때까지만 해도 그게 가능하겠느냐 싶었는데 이제 아예 본인들이 발사했다라고 자신 있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발사 좀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 이제 고체 그러니까 예. 사실은
가장 힘들고 비싼 기술은 액체예요. 이 고체 연료는 그 페이로드 무게를 많이 못 실어요. 구조도 간단합니다. 예. 그리고 이 액체 연료는 이제 발사 이후에 조절이 되거든요. 엔진 추력이. 근데 고체는 한번 불 붙이면 성형처럼 다 타버리거든요. 하지만 그러니까 탐지가 좀 어렵다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있는 거죠. 고체는 무기로서 좋아요. 왜냐하면은 한 2톤 정도 되는 탄두만 돼도 다탄두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액체 연료는 세워놓고 연료 주입하고 산화제 넣고 하는데 최소 몇 시간, 하루 이틀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기로서는 효용성이 떨어지죠. 근데 고체 연료는 건전지처럼 딱 끼워 놓으니까 언제든지 신속 발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고체를 가졌다는 얘기는 신속 발사가 가능한 건데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그 허점이 있어요. 왜냐? 며칠 전부터 한미가 알고 있었거든요. 쏠 거를. 아. 고체 신속 발사가 아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도 정상 발사가 아니에요. 고각 발사입니다. 그렇죠. 올라갔다 뚝 떨어졌거든요. 저거 왜 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했거든요. 그렇죠. 6,60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럼 이번에 또 쏜다는 건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크게 진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못한 게 정상 각도 발사거든요. 예. 정상 각도로 발사하고 대기권에서 순항을 하고 그다음에 재진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상 각도 발사는 해보지도 않았고 대기권 밖에서의 그 순항하는 것, 재진입 모두 못 해봤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상 각도 발사라면 일본 열도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어디 떨어지는지 알아야 되는데 북한으로는 탐지 수단이 없거든요. 그럼 거기에 북한의 입장에선 선단을 보내서 측정선, 그다음에 보급선, 그다음에 이걸 보호하는 어떤 그 함정들이 단체로 가야 되는데 북한은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고각 발사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어쨌든 이번에 좀 눈길을 끈 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이제 시험 발사라고 안 했고 발사 훈련이라고 예. 했고 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언하기를 유사시에는 더 위협적인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뭐 이런 발언들을 또 내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위협적인 방식이 지금 정상 각도 발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 지난해 12월에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한국의 한미의 전문가들이 북한은 재진입도 못하고 정상 각도 발사도 못한다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두고 보면 알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1년 지났거든요. 1년 지났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실질적인 차원에서 측정의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아직 기술적으로는 단거리 같은 경우는 상당한 신뢰성이 있는 거로 보여져요. 그러나 이번 고각 발사만 해놓고 나서 이게 훈련이다 그러면 실전 배치됐다는 얘기인데 지구상에 그 어떤 나라도 정상적으로 발사 안 해보고 실전 배치. 보통 미사일은 정상 발사는 10여 차례 해봐요. 근데 지금 북한은 화성 18형은 3회 발사했고 3번 다 고각 발사거든요. 그럼 앞으로 뭐 어떤 개발에 조금 더 주력을 할 거라고 이제 보세요? 북한의 딜레마는 이제 정상 발사죠. 예. 그리고 지금 뭐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마찰열은 더 나지만 재진입할 때는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오거든요. 이게 더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재진입하고 나서도 상당 기간 동안을 그 자체 관성만으로 목표물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까지는 북한은 물론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로 봐서는 단기간 내에 정상 발사나 재진입 가능성은 기술 확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계속 뭐 기술 발전을 이어갈 것이고 한미일 3국은 공조해서 노력하겠지만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LSM 운용 부대도 만들고 5년 내에 뭐 KAMD도 더 예.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떤 방향성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정찰위성 이번에 그 광학위성 하나 썼죠. 25년까지 4개 더 쏘거든요. 영상 4개다 4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군이 이제 고체 로켓 발사한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자력으로 소형위성을 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2025년, 30년 이 중반쯤 되면 북한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거기다 또 이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LSAM, MSAM 이런 체계가 완비가 되거든요. 그럼 킬체인도. 그럼 우리로서는 사실은 핵만 없다 뿐이지 상당한 억지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